자, 그럼 지금부터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이제 지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AI 기업들의 현재 기술 그런 상황과 그리고 트렌드라든지, 네, 또 우리나라 미래의 AI 기술과 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좀 보셨다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러한 AI 기술과 산업을 정말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윤리 그리고 이제 법과 제도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기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과의 엄열 정책관님, 국장님과 그리고 중앙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소장님이시면서 AI학과 교수님이신 이재성 교수님,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협회 저와 전창배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요,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사실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도가 뒷받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기술 발전도 쉽지 않고 생태계 구현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좀 위험한 이런 기계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 관련된 법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AI 기술도 또 제품 서비스도 이면의 부작용이나 역기능들을 우리가 미리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제도들, 법들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법들이 또 구체적으로 완비가 돼야지만이 또 AI 기술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주제 정도로 한번 대략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담 없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기부에서 정부 쪽 대표로 나오셨고, 우리 엄열 국장님은, 그리고 이재성 교수님은 학계 대표로 나오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나오게 됐는데, 사실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우리 기업들, 오전에서 지금까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주신 기업들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 정부, 그리고 학계, 민간이 모두 다 힘을 합쳐야지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AI 또 강국으로 거듭나고 우리나라가 계속 좋은 이런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제 하나별로 우리 각각의 분야별로 정부, 학계, 민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지금 우리 AI 업계에서 좀 가장 큰 이슈거든요. 아마 오전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AI 그 기술에 대한 이제 최근 기사가 났죠. 4월 16일 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인간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라는 곳에서 AI 인덱스 2024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발표를 하는데, 이 인덱스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LLM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구축하는 기반 모델인데, 그 모델이 우리나라는 제로다,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AI 특허수는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이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AI 모델이 없고 오히려 인재는 유출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요 세 번째 기사 보시면은 네이버하고 이제 우리 카카오 기업 카카오가 LLM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네이버는 베타 테스트 중이죠, 아직도. 그리고 카카오는 아직도 공개 시점이 미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서 사실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이 사실은 뛰어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해외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러한 우리 국내 AI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또 주도권을 잡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거의 혼자 다 하고 계시는 우리 엄열 국장님께서 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전창배 이사장님과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반갑고요. 먼저 질의 주셨는데 이제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AI 기술력의 어떤 현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스탠포드의 HI 보고서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그 스탠포드 HI 연구소를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돼서 새롭게 아마 통계가 나올 거고요. 특히 한국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다는 거는 뭐 여기 다 아시겠습니다만 좀 초거대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나 뭐 카카오 그다음에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지금 5개의 기업들이 초거대 어대문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통계상으로 좀 안 잡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뭐 하정우 네이버 소장이 오서 말씀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같이 대응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국내에 역량 있는 AI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AI 기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뭐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많은 그런 이른바 그 GPU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고 또 엄청난 많은 에너지 소모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밀리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또 국가 역량을 좀 총 결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AI와 관련된 생성형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적인 생태계는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라우드, AI 모델이단 서비스단의 공급단과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의 초거대 시장인 수요단이 함께 있고 특히 인프라에 해당되는 AI 반도체 부분도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어떤 오늘 포럼의 주제인 KAI, 이른바 소버린 AI에 관련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몇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또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큰 자본력으로 이렇게 승부하는 대규모 이런 기반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 가지 분야별 또 버티컬이 좀 이렇게 특화된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 영역에서는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AI 시장이 종국에는 이 버티컬 서비스 경쟁력이 핵심 관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발표하신 드론에 관련된 부분이나 국방 분야나 또는 의료 분야 또 법률 분야 여러 다양한 그런 전문 분야에서 AI가 사용될 수 있고 또 전문화에 대한 특화된 AI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저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빅테크 등이 자본 투하를 계속 하려는 영역이 바로 AI 그 핵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부분도 저희들이 기술 경쟁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엮어서 조금 총력을 기울인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외에서 AI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적이거나 시장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정부나 뭐 일부에서 뭐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뿐만 아니라 민과 정부가 이제 한 목소리 또 한 마음으로 시너지를 창출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가 또 AI 그다음에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4월 25일 국가자문회의에서 상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현재의 어떤 AI 기술력뿐만 아니라 좀 차세대 또는 저희가 앞으로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트랜스포머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AI 기술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R&D나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AI 기술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계에서 한번 또 우리 이재석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계 대표로 참석한 이재성입니다. 우선 요 기사에서 나왔던 파운데이션 모델 0은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스탠포드 보고서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이제 서구권에서 우리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큰 경쟁력이 있을까 또는 뭐 이제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이제 어떻게든 돌파구를 좀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앞서 뭐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시장이 이제 좁고 자본이 작다 보니까 이 거대 언어 모형 개발에 이제 투입하는 비용이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형은 이제 한국어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영어 비중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이게 관심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많이 이제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보면은 뭐 투자 비용, 개발 환경, 뭐 인프라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뭐 LG나 SK, KT, 네이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과는 사실은 굉장히 칭찬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그 AI 주도권을 확보를 하려면 이제 그들이 선점해둔 운동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그 전 세계 거대 빅테크 기업에서 밀고 있는 전략은 범용 인공지능, 그 다음에 상업성, 그리고 비공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대 모형의 성능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 일반지능을 지향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범용성을 높여가지만 상업성이 높은 분야부터 먼저 편입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는 다른 운동장에서 경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범용에 대비되도록 특화된 인공지능. 어찌 보면 뭐 인공협소지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운용의 측면에서 또는 비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오히려 협소지능이 훨씬 더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메인에 특화된 인공지능에 이제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업적 목적에 좀 특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교육이나 인문, 뭐 보육, 복지, 행정 분야 이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특성을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비공개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다면 저희는 오픈 소스, 그러니까 공개하는 전략으로 이제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이제 오픈 데이터 댐 사업이 있었죠. 오픈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이제 학습에 필요한 슈퍼컴퓨터 자원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정부 주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가시적인 성과로 올라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엄열 국장님하고 이재성 교수님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 굉장히 많은 우리 노력들을 우리 모든 주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정부도, 학계도, 민간도.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지금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서비스 기술이 나오고 또 모델이 출시되면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원천 기술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AI 반도체라는 인프라도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재, 전문 인력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AI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 미국에서 지금 거의 뭐 AI의 시장을 또는 서비스 기술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GPU 아까 우리 엄력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인공지능을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이 이제 GPU가 엔비디아에서 이제 개발을 주로 하는데 H100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인공지능 딥러닝 전용 이제 반도체가 있죠. 그게 5천만 원 정도 된대, 5, 6천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빅테크 기업, AI 빅테크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입도 선매해가지고 지금 1년치가 다 지금 이미 다 예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구매를 하려고 이제 신청을 해도 이미 1년치가 이미 다 예약이 됐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이 후발주자로서 또 이렇게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 그리고 거대 빅테크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제 생각은 저희 민간의 생각은 힘을 합쳐야 된다. 그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 또 기업, 정부, 학계, 민간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우리가 정말 따라잡고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을 또 발전시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는 이제 공공인공지능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인공지능.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터넷 보급률 95%가 되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보 이런 통신이나 이런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프라나 이런 경제적인 이런 경쟁력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어서 이렇게 선진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인터넷 시대의 인프라를 정부 주도로 또 기업과 같이 이렇게 쫙 전국망에 깔은 것처럼 공공인공지능을 기업과 또 정부와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접근성을 좀 더 가져간다면 일단은 인공지능 강국이라는 게 일부의 기업들만 개발하면 끝이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써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4월 24일인가요? 며칠 안 됐죠.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디냐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21개국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챗GPT 인지도에 대한 거랑 또 사용률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챗GPT 인지도에서 21개국 대상 조사했는데 3위를 했대요. 3위. 1등이 인도, 2등이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 우리나라 3등을 했답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을 다 이겼다고 했고요. 다만 이제 사용률에서는 실제 인지도 챗GPT를 알긴 아는데 이제 아는 거는 전 세계 3위인데 실제 사용해본 경험은 26%, 그래서 한 10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개국 중에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사용률까지도 끌어올린다면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보급 대중화가 전 세계에서 제일 경쟁력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AI 기술력도 또 주도권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도 봐야 되고 또 말씀도 드려야 돼서 그렇고요.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세 분이 각각 그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말이 다 정리가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역시 기사들을 좀 보시면요. 이번 기사는 법에 대한 기사입니다. 법과 제도.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3월 달에 얼마 안 됐죠?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이 유럽 연합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5월 달에 5월 21일, 22일 날 우리나라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여는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 주요국들의 정상들과 그리고 과학 분야 장관분들이 모여서 AI 안전성에 대한 회의를 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작년 11월에 영국에서 1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에서 이제 브렉시트하면서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굉장히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 제도에 대한 경쟁 이니셔티브도 굉장히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5월 21일, 2일 날 열릴 예정이 있고요. 아마 우리 엄열 국장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을 또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작년 4월에요. 히로시마에서 또 G7 디지털 기술 장관회의가 열렸어요. 일본에서 열렸거든요. 일본도 AI 기술력은 우리보다 한참 아래인데 AI 윤리, 제도에 대한 또 이니셔티브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은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인 게 AI 기술력도 1등이잖아요. 근데 AI 제도와 이런 윤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전 세계 탑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 차원의 AI 규제 행정명령을 작년에 서명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상무부 주도로 AI 안전 연구 컨소시엄을 또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하고 또 미국 정부 또 학계가 중심이 돼가지고 AI 안전성을 연구하는 컨소시엄 연구소를 또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 주도로. 자, 이런 지금 AI의 제도와 윤리와 법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과 제도가 왜 필요하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 삶에서 활성화가 되려면 법 제도가 마련이 되지 않고서는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2023년 작년 11월에 배달 로봇도 이제는 보행자 개정 로봇법 시행이라는 기사인데요. 그 배달하는 그 업체들 있죠. 그 업체들이 배달을 할 때 지금 이제 배달 로봇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이 배달하지만 근데 배달 로봇이 그 보행자가 이동하는 보도를 사용을 못 한대요. 그렇다고 도로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 로봇들이 그 아무리 개발해놔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제도가 없어서. 그래서 작년 11월에 산자부에서 개정 로봇법, 지능형 로봇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로봇도 이 배달용 로봇도 검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한 로봇은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로봇이.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 이 배달을 하는 로봇들이 막 지나다닐 거예요. 이러한 법과 제도가 마련이 돼야 이러한 로봇도 또 AI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러한 AI 법제도 정책의 주도권 경쟁의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뭐 AI 관련 법제도가 지금 어떤지 우리 한번 우리 과기부의 엄열 국장님께 한번 들어보고요. 지금 국회에도 계류가 되어 있는데 아마 통과가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의견을 여쭙고 우리나라의 법제도 관련된 정책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범 체계를 하려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는 상황은 맞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왜 자꾸 이렇게 AI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법은 이제 일정 부분 또는 필연적으로 규제 사항을 담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왜 필요하다, 또 왜 규범 체계를 만들려고 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면 AI가 위험하다, 또 안전하게 써야 되겠다, 또 신뢰성 있는 AI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도의 차이 또는 인식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AI 부모냐 또 AI 두모냐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논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AI가 안전하게 활용되고 또 신뢰성 있는 AI 그리고 설명을 받을 수 있는 AI, 아까 우리 채용 부분에서도 AI가 이제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 AI가 나의 권리 의무 상태나 어떤 그런 취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AI가 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점수를 받거나 그런
취업이 안 됐냐를 설명할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 규범 체계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거고요. 또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른바 규범 체계가 자국의 이익, 특히 자국 기업의 어떤 이익으로 또는 규범 체계를 마련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배리어를 치는 이른바 사다리 차기 규범에 대한 이 논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범 체계에 우리도 뛰어들어서 이런 규범 체계가 마련되는 부분에 동참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벌써 미국이 행정명령을 발표할 이 시점, 이후 시점부터 많은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영국에서 이제 안정성이라는 세이프티라는 이슈로 AI 세이프티 서밋이 열렸고요. 올해 이번 달 21일 한국에서 이제 제 2차 세이프티 서밋이 열립니다. 안전, AI가 안전하게 이용된다는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정상들의 합의인 만큼 산출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AI 기본법이 이제 국회에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마련이 됐고요. 산업진흥 측면과 신뢰성 있는 AI를 위한 일종의 규제가 균형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번 회기 내에 금번 국회 마지막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생성형 AI가 나온 이후에는 최소한의 어떤 생성형 AI의 위험성의 규제 체계, 예를 들면 AI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걸 이용자한테는 최소한 고지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측면하고 이것이 생성형 AI로 나온 산출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른바 워터마크를 도입하는 부분들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EU법은 위반 시 매출의 7%라는 엄청난 과징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법에는 그런 체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의 정도 이런 부분들도 균형 있게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본법으로서 이제 제정이 되면 어쨌든 시장과 기업의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투자 부분도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투자 부분도 확성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서 궁극적으로 AI 발전 기운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AI 기본법이 지금 국회 사실 1년째 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상임위는 통과한 거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여야 간에 그런 큰 이슈가 없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통과시킬다는 의지만 있으면 통과 가능한데, 사실 좀 자꾸 딜레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아마 5월달에 통과가 못 되면 이제 다음 회기로 넘어가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AI 시대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AI 법이라는 게 이게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고 기술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완벽하게 이걸 반영해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단 EU처럼 먼저 기본법으로 먼저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개정을 한다든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리 과기부하고 좀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네, 사실 준비 현황 관련해서는 워낙 그 상세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구자나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통 이게 AI 규제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공학 분야에서 꼭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 이제 AI 액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도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위험도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손대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위험도로 정부나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겠다라는 걸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줍니다. 그거 외에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더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해놓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작권법을 따라야 된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든가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제 연구자나 개발자 입장에서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윤리에 저촉이 되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토 기간도 많이 길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남들보다 빨리 만들고 난 다음에도 이제 검토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AI 규제법이 이제 하루 빨리 조속히 좀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이제 규제뿐만 아니라 이 AI 산업을 좀 진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좀 잘 고민해 주셔서 이게 균형이 있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세 주체가 모두 다 좀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지금 이제 AI의 법이 필요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지금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생성형 AI 시대가 지금 등장하면서 딥페이크라든지 성범죄라든지 가짜 뉴스, 저작권 침해 이러한 여러 가지 윤리적 법적인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요즘에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주식 투자 권유 사기 사건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주식 투자 광고에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사기를 이제 이렇게 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AI의 기술을 악용하는 또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또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ESG 오늘 이제 ESG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ESG가 사실은 결국 또 윤리랑 연관이 되는 거고요. ESG에서 environment 즉 환경 이런 얘기가 있죠. 챗GPT로 한번 답변을 질문을 할 때 검색 엔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엔진으로 검색을 할 때보다 7배에서 10배 정도의 탄소가 더 배출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편리하자고 쓰는 인공지능 기술이 오히려 지구 기후를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지구를 해치는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생성 AI 급속한 발전으로 또 대중화로 인한 이런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들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또 한 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네. 아까 이제 AI 관련된 여러 안정성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안정성, 그러니까 안전한 AI 또 신뢰받을 수 있는 AI를 자꾸 생각해 보면 여러 계층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인류의 어떤 생존권적 그런 부분들을 침해하는 아주 AI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막 구글의 검색에 10배 전기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에너지 컨섬션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AI를 한 번씩 돌릴 때마다 진짜 원전 몇 개가 필요한 정도로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전기 때문에 이게 AI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실존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를 잘못 오용해서 이제 피해를 드는 이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딥페이크 아까 같은 가짜 뉴스 또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받는 문제, 기존에 있는 AI 때문에 AI로 인해서 기존의 제도들하고 충돌하는 여러 문제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리나 이런 부분으로 다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AI를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낼 때 이 윤리 문제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예. 이 윤리 관련된 문제가 잘못 AI로 결과물에 반영됐을 때 그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채법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계속 해야 되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이 먼저 좀 관련된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내기 이전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오늘 기업에 참석하신 부분 어느 기업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AI 안정성 센터를 마련해서 모든 AI 서비스에 사전적으로 그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과기정통부하고 일부 기업들과 같이 레드 테이밍 챌린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기사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생성형 AI를 이른바 탈옥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AI가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답변을 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 철저하게 윤리적 측면을 대비하고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다중에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른바 기술적으로 다시 그걸 탈옥시켜서 그런 지경에 있는 어떤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AI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발 안내서를 아까 도메인별로 발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의료 분야 AI 또는 채용 분야의 AI 이렇게 만드실 때 지켜야 할 윤리 어떤 원칙과 개발 안내서를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업은 그거를 적용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업이 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위험한 건지 또는 윤리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지를 또 확신할 수 없을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AI 윤리 영향 평가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제 그 평가 지침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평가를 받아봐서 이게 윤리적으로 안전한지의 여부를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SK텔레콤에서 A-라는 이른바 통화 중의 내용들을 AI를 통해서 요약하고 텍스트로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혹시라도 통신비밀법상의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이제 이른바 AI 영향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법제도나 이런 것에 저촉되는지 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 요소를 담고 있는지를 평가받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책 수립에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사실은 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면은 해결이 많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이재동 교수님. 네. 네, 국장님께서 사실 이제 큰 그림에서 많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 윤리적인 이슈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 때 그 개발자나 설계자가 의도하지 않은 이런 그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시스템 만들고 보니까 무언가 비윤리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데이터나 알고리즘의 그 이제 검증 능력이 그 기업에서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뭐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검증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기업의 그 경쟁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그 에셋이 되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나 정부 주도의 어떤 이제 검증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악의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딥페이크가 제일 그 큰 그
사례가 되겠죠. 원래 딥페이크 자체는 그냥 합성을 편하게 하려고 만든 기술인데 이것을 뭐 포르노나 거짓 정보를 제작하는데 이제 활용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예 이제 작정하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용자들은 사실 답이 없죠. 이렇게 법으로 그냥 다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아직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한 우리 뭐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인공지능 서비스가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경우인데 작년에 이제 웜 GPT라고 해서 피싱 메일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런 GPT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이제 이런 그 악의적인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뭐 일종의 가드레일을 좀 달아주는 이런 이제 기술이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인공지능 영향 평가 같은 이제 검증 프로세스가 이제 있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이제 만들어진 악의적인 컨텐츠들을 잡아내기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제 악의적인 인공지능이 창이라고 하면 방패에 해당하는 이제 보안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조금 더 활발히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 정도가 각 이제 그 케이스 사례별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저희 민간에서도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최근에 생성 AI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블로그 글이나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SNS상의 글들을 사용자 동의 없이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죠. AI 기업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소송으로 지금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내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를 그리고 소송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게 지금 명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 공백 상태라.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주제 두 번째에 맞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결국은 법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와 법이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과 제도가 이제 갖춰줘야 그에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고 해결이 돼 나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자, 네 번째 주제가 좀 재밌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AGI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일반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아이언맨 보셨어요, 영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자비스와 같은 인공지능 또는 뭐 이제 SF 영화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로봇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이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일반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MS나 메타에서도 일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이런 일반 인공지능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게 하는 건 또 사실이지만 인간의 그만큼 이제 편리함이 굉장히 증진이 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또 AI 그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 린턴 교수는 이러한 AGI가 나중에는 킬러 로봇으로 변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또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GI 문제 뭐 지금부터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연구를 하고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네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GI 관련된 부분 이제 일반 인공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통칭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긍정적 영향, 우려적 영향,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누구나 지금 어떤 형태로 우리가 AGI가 우리한테 다가올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네, 구글에서 발표한 저 분류 제도에 보면 이른바 AI를 이제 네로 AI, 그러니까 약 AI, 강 AI 나눠서 이제 강 AI를 이른바 범용 AI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쭉 이제 1단계에서부터 한
단계가 몇 단계까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단계별로 해서 이제 높은 단계로 갈수록 정말 이제 인간과 같이 어떤 그런 추론하고 예측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창의, 소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AI를 단계를 본다면 현재 1단계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챗GPT 4.5 정도가 AGI의 1단계 정도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AI가 나올지 특히 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챗GPT와 같은 트랜스포머 기술이 AGI로 구현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AI의 어떤 그런 아키텍처가 AGI로 올지는 아무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인간의 어떤 그 지적 능력을 과 같거나 또는 그거를 능가하는 이제로 정의를 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디바이스와 결합된 로봇과 뭐 AI가 결합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뭐 형태도 사람과 거의 같은 형태로 이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어떤 정도로 올지는 이제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이 자꾸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힌튼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비관론자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른바 킬러 로봇 얘기까지도 하면서 이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뭐 당연히 인간을 보조하고 또 인간의 어떤 그런 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른바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도 또 환경 문제까지도 이제 AI가 다 할 것이고, 최근에 베인 컴퍼니라는 회사하고 저희 거기정통부가 한번 컨설팅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향후에 이제 국가 전반에 우리나라가 AI를 성공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약 300조 연간 300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GDP도 한 1.8%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어떤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다 AI 기술이 이제 AGI까지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어떤 영향이 될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또 부작용은 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작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저작권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가 감소될 겁니다. 필연적일 겁니다. 일자리는 감소되고 아직까지는 AI를 잘 사용하는 분들이 AI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아마 대체할 겁니다. 단기간에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AGI가 나오면서는 본질적인 지금 어떤 지적 영역의 직업뿐만 아니라 이른바 어떤 그런 산업적, 육체적 노동을 하는 그런 일자리까지도 AI가 보조적 역할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업무까지도 다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또 있어서 AI 소외 계층도 나올 겁니다. AI를 잘 다루지 못하고 AI를 잘 한 사람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소외감이 사회 문제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AI 교육과 AI를 써보고 AI 리터러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국가 차원에서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어떤 긍정적 영향과 우려 영향은 뭐 다 같이 공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데 이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법의 일부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법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으니 이른바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문제, AI 이용자는 이용자 보호 문제 또는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은 현존하는 이제 기본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계에서 우리 전문가이신 이찬원 교수님 좀 강의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일단은 인공 일반지능이죠. 인공 일반지능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인간이 반복적인 노동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더 중요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상하시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조금 시니컬하게 봅니다. 그럴 리가 있나? 우리는 매나 노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산화 되기 전에 우리가 하던 일들이 전산화되고 난 다음에 일이 더 줄었느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죠. 더 바빠졌죠. 예, 그런 것처럼 여전히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놀면서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는 좀 아직은 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인공 일반지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게임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게임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픽도 해야 되고 사운드도 해야 되고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야만 이런 게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능력 있는 기획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AGI가 좀 더 발전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 도움을 받으면 혼자서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묻혔을 재능들이 인공지능 AGI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게 AGI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바빠지겠죠. 생각도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꼭 긍정적인가? 이건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인공지능 관련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사원들을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체를 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관련해서 오픈 AI에서 샘 얼트만 대표가 예전에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AGI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은 항상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꼭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 인공 일반지능은 운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이제 일부 도메인만 커버하는 GPT만 해도 운영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검색 비용에 뭐 7배에서 10배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모형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고 모형이 커지게 되면 이걸 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크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작업에 대해서 인간을 대체한다고 했을 때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더 경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제 AGI와 인간이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 자체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대체가 된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같은 게 이 AGI의 운용 비용을 이제 캡처럼 상한처럼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나 제도가 이렇게 인간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가 잘 정비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AGI 시대는 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그 4가지 주제를 사실은 통틀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또 정책적인 부분들을 사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결국은 인공지능을 지금 만드는 것도 사람, 활용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람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첫 주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 AI 기반 언어 모델,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는 게 결국 굉장히 극소수의 AI 전문가들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능력이 탁월한 AI 정말 전문가들이 개발하는 건데 그분들을 서로 AI 기업들이 쟁탈전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뭐 정말 뛰어난 AI 전문가들은 뭐 5억, 10억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카우트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AI 업계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재를 확보하는 사람이 모델을 얻고 모델을 확보하는 사람이 세상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AI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AI 전문가를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한데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이 지금 후발주자일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AI 전문가의 양성
또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LG가 자 마지막 기사인데 뽑았을 인재가 없다. LG 최초로 기업 대학원을 만들어서 석박사를 이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LG AI 대학원이 오픈이 되는데 이게 LG 기업에서 AI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느낀 애로사항이었대요. 전문가도 없을 뿐더러 채용을 해도 그 현업에서 또 가르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업에서 AI 대학원을 만들어서 석박사 학위를 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계속 또 국회에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기업들도 AI 대학원을 만들어서 석박사 학위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 같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석박사급 인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석박사급 인재, AI 기술 인재, AI 윤리 인재를 양성하고 늘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 학계, 기업 민간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부터 한 말씀. 예, 알겠습니다. AI 인재 얘기만 나오면 이제 가슴이 좀 답답해지면서 하면서 또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명의 정말 전문가 또 AI 인재가 100명, 뭐 1000명 아니면 10만 명을 먹어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AI 관련된 뭐 인재가 정말 잘 육성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양적인 뭐 인재 양성도 필요하고 또 아주 지금 석박사 말씀하셨습니다만 고급 인재 양성이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19년도부터 AI 대학원과 AI 융합 대학원을 정부에서 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9개의 AI 전문 대학원이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800여 명의 분들이 이제 석박사를 받고 이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늘려갈 부분이고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AI 대학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범용 AI도 있습니다만 도메인 분야에서 AI가 아마 경쟁력이 있고 또 그쪽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분야 전문가, 의학 분야, 의사 하시다가 의과대학 갔다가도 AI 대학원을 오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메인 지식을 먼저 갖고 AI를 접목시키면 좋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그런 지식으로 무장해서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그런 어떤 기업을 창출하고 또 그 기업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면 또 대기업이 그런 또 스타트업을 잘 또 인수를 해주고 이러면 어떤 선순환적인 어떤 청년의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AI 인재의 생태계가 마련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연구 R&D 인재 양성을 작년에 좀 기획을 해서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른바 뭐 어떤 체제비나 뭐 교육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AI 선진국의 어떤 유수의 연구소 이것도 사실은 공동 연구를 함께 하자라고 아무리 저희가 해봐도 뭐 이거는 뭐 인지상정입니다. 연구 결과가 좋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그걸 잘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노력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예. 정말 잘하는 AI 연구소나 AI 인재가 있는 곳과 글로벌 공동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단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또는 뭐 양적인 그런 인재를 보내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로는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바운드로는 국내에 AI 거점을 한번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인바운드로 유수의 연구소에 뭐 해외 연구소에 있는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잘 대우를 해서 장기간 AI 국내 AI 관련된 거점에 상주하고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거점, 국내 AI 거점과 아웃바운드인 AI 그 공동 국제 연구 체계를 잘 갖춰서 실질적으로 질적인 그런 AI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필드에서 지금 AI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는 우리 이재성 교수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네, 말씀 주시죠. 네,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하나하나가 이제 제 가슴을 이렇게 쿡쿡 찌르시는데요. 그 이제 아무래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인재 양성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대학원 지원 사업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고급 석박사급 AI 인재들을 많이 지금 양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느라 조금 허덕이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뭐랄까요? 이제 AI가 훨씬 더 많이 퍼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학부 수준에서 보편적인 인재들도 이제 좀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 허리가 없으면 이게 없잖아요. 위에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짧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스타트업 말씀도 주셨는데 이제 그리고 해외로 유학 보내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제 이런 제도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거기 한 가지 더해서 저희 학생들이 해외에 그 기업들이 이렇게 박람회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ES나 MWC나 이런 박람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창업에 이제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제법 많은데, 그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런 가전 박람회나 이런 데를 한번 다녀오고 나면은 이 창업 의지가 확 올라갑니다. 실제로 창업을 시도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십사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방금 이제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로 내보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공지능의 그 사회에 대한 공급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수요 없는 공급이 없고 공급 없는 수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요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뭔가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AI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AI를 쓰겠다, AI가 뭐가 있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환기시킬 수 있도록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제 인공지능 문해력 교육이나 유아 청소년 대상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 청장년층 입장에서 인공지능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니어 분들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활동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의료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의료 좀 다른 얘기는 한데 의료인 그 수능에서 이제 그 의대생 정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장인들도 또 그 일반 회사원들이나 하여튼 또 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다시 재도전하려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물론 의료계는 발전하겠지만 자 우리 산업계 또 이러한 IT계는 좀 굉장히 우울한 뉴스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의사만큼 AI로 전문가가 되면 그만큼 오히려 더 돈을 벌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나 분위기가 갖춰진다면 그럼 굳이 의사 안 해도 AI 전문가로서 오히려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우리나라를 더 먹여 살리고 우리나라를 더 성장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더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 또 사회 또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이러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나 뭐 구글 이런 대규모 회사 빅테크 회사들의 AI 전문가 초봉 2억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경력 쌓으면 5억, 10억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만큼의 대우 정도는 되면 사실 뭐 의사 안 돼도 판사 변호사 안 돼도 정말 똑똑하고 정말 유능한 그런 친구들이 AI 업계로 도전해서 전 세계로 주름잡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똑똑한 그러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런 AI의 윤리적인 정책적인 부분, 또 AI 기업들이 더 잘 되게 만들고 또 산업이 육성되게끔 만드는 부분들은 결국은 의사결정권자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기업에서는 기업 CEO들, 또 C레벨 임원들,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는 우리 엄명 국장님 같은 이러한 고위 공무원분들이, 또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네, 그분들이 의지가 있고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해야 이게 사회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계속 막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우리 학계에서도 많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제도화되고 정책화돼서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가 노력을 다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담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세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